네, 안녕하세요. DMVGL의 고병각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회사 소개를 하면 저희는 DMVGL인데요. 일단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가 있고요. 일단 한국 오피스는 서울에 있습니다. 한 150년 이상 역사가 있고 10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3대 인증기관이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분야는 이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CE 마크를 CE 마킹을 하고 수출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 CE 마킹에 대한 관련된 노티파이드 바디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는 이제 머시너리 디렉티브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제표준 관련해서 ISO 10228-1 그리고 서비스 로봇 ISO 13482 그리고 무인 자율 로봇 ISO 3691-4 ISO 13849-12 기능 안전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안전 인증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 로컬에서 인증 수행이 가능하고 기술 자문 서비스나 이런 걸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안전인데요. 이제 기능 안전은 펑셔널 세이프티인데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로봇을 생각해 보면 로봇이 가지는 그 제어 기능들이 있어요. 제어 기능. 한 예로 들면 스피드 컨트롤 펑션이 있어요. 속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분석해서 위험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 제어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 안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어떤 것이 폴트가 났을 때 이 속도 제어를 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오버스피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이런 데서 이제 오버스피드가 났을 때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뭔가 충돌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결국은 하자더스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제어 펑션에 해당하는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어기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결함이 발생을 해서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 하는 거고 그러려면 로봇이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별도로 이제 필요한 거고 근데 이 기능이라는 걸 아무리 잘 만들어 봤자 또 이 기능이 고장나면 필요할 때 안전을 위해서 뭔가 기능이 수행돼야 되는데 고장이 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어떤 우리가 인테그리티, 무결성이라고 하거든요. 신뢰성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높아야 하겠고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이런 무결성은 퍼포먼스 레벨, PL 또는 SIL, Safety Integrity 레벨로 어떤 원칙을 정하는 거죠.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하고 뭔가 검증도 하고 이러면 되겠다라는 게 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전기능 예를 들면 과속이 일어나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과속 방지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만약에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로봇의 동작을 아예 멈춰버리자. 그러면 로봇이 동작 안 하면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별도의 기능을 하는 것은 PLD 또는 SIL2로 정하고 이것에 대한 개발 요구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하자.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도록 하자라는 게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PLD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 PL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제 ISO 13849-1이라는 표준에 있는 거고 이 SIL에 대한 거는 IEC 62508이나 기계류 쪽은 IEC 62061 이런 표준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그런 개발 활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기능안전 관련된 그 표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안전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능안전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 기계류에 보면 로봇은 이제 머시너리 분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ISO 13849, IEC 62061 이 두 가지 표준이 기계류에 적용이 되고요. 뭐 다른 장치 산업 분야나 이런 데는 IEC 61508, 62511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고 각각 뭐 쓰는 용어도 좀 달라요. SRPCS, 우리는 주로 SRPCS라고 표현을 하죠. Safety Related Part of Control System. 컨트롤 시스템의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PL이라든지 C를 만족하도록 하는 활동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한 예로 그런 장치들 SRPCS가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제어 시스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시스템은 인풋 디바이스로부터 안전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로직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이 어떤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로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직에서 뭔가 정해진 대로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그런 아웃풋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인풋 디바이스는 센서들이죠. 레이저 스캐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머전시 버튼 이런 거는 모터에 들어가는 엔코더들 이런 것들이 로직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안전 관련 어떤 정보들 센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로직은 우리가 세이프티 PLC를 외부에서 사다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보드를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웃풋 디바이스는 뭐 대표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것들은 어떤 릴레이라든지 마그네틱 컨택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안전 채널을 구성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안전 채널입니다. 이 안전 기능은 이 안전 채널이 동작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상정지라든지 과속 감지 및 정지, 사람 감지 및 정지 등이 안전 기능의 예입니다. 퍼포먼스 레벨인데요. 퍼포먼스 레벨은 A부터 E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E로 갈수록 더 위험이 많아서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요구되는 수준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PLD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로봇 쪽은 안전 기능이 PLD를 요구를 받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게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PFHT 그러니까 어떤 고장률이거든요. 시간 단위로 나타내는 위험한 고장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PLD 같은 경우는 1190년에서 119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어떤 우리가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해요. 무결성을 갖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스피드 디텍션 하는 안전 기능을 PLD다라는 의미는 이 정도에 한 번 고장나는 거에 정도의 신뢰성, 안전성을 갖췄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에 대해서 PL이 할당돼요. 충돌 방지 기능이 PLD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로봇이 PLD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로봇이 가지는 여러 가지 안전 기능들 그리고 그 각각의 안전 기능들은 PL이 할당이 돼서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이 고장날 경우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죠. 충돌 방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고장나면 충돌을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PL은 안전 기능이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안전 기능을 믿을 수 있는 정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L과 있고 아까 C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사실 그래서 PL과 C는 이러한 관계를 가집니다. 즉 PL이 A이면 C는 같은 등급은 없어요. 근데 PL이 B나 C는 C로 1등급이고요. PLD는 C로는 2등급입니다. PLE는 C 3등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우리 안전 기능이 뭐 6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다 PLD예요 라고 하면서 컴마하고 C로는 2예요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제 기능 안전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기능 안전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좀 볼게 국제 표준화하고 법규 동향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이 잡혀 있는데 최대한 일찍 끝내서 여러분들이 좀 귀가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로봇 13482가 있고요. 모바일 로봇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O 3691-4가 올해에 이게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90년대에 만들어진 EN1525라는 게 있어서 AGV라든지 이런 로봇들은 이런 걸 따라서 시장에 나왔거든요. 만족하면서. 그런데 이제 올해 이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국내 안전 기준으로는 모바일 로봇은 의무 안전 인증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코샤에 임의 안전 인증 S마크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시장에 사실 제품을 이미 출시될 때 로봇 안전 관점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떤 모르겠어요. KC라든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로봇 쪽에서는 아직 없다. 사실 이게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국내에 좀 특이한 점이죠. 네, 해외에는 다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매니플레이터는 네, ISO 1028-1과 2가 있고요. 국내 안전 기준은 네, 코샤의 이제 의무 안전 인증인 자율 안전 확인 KCS 마크를 달면 충족해서 달면 시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국제표준 동향은 이 산업용 로봇을 표준을 만드는 이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신규 표준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네, 앞으로 근데 계획 중이라는 거는 한 4년 있다 표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멀었죠. 국내 안전 기준에서는 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우리가 뭔가 규제가 있다고 했죠. 그것만 만족하면 이건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AGV, 이 밑에 이 모바일 플랫폼을 고려한 안전 조치가 좀 고려는 돼야 됩니다. 그건 아까 옴론에서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기능 안전 관점에서는 그 위험원이라는 걸 분석해야 돼요. 이 제어 시스템이 동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원들이 무엇이냐.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이 뭐 메카노 휠은 뭐 다 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주행 시에 과속이 일어나는 거. 그럼 로봇이 넘어지거나 의도치 않은 주행 때문에 사람을 충돌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 사람과 물체가 충돌한다. 이것도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물체 충돌로 인해서 뭐가 깨져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뭐가 넘어지면서 사람을 덮친다든지 하는 2차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로봇은 보통 도킹해서 자기가 자동 충전하죠. 그래서 도킹 시에 어떤 과속이 일어나거나 사람과 충돌하거나 도킹 또 해제 시에 빠져나올 때 사람과 물체를 충돌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행 표면의 불균일성이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턱이 있다. 그럼 로봇이 넘어질 수 있어요. 이 턱을 넘을 능력이 없다면. 그렇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급격한 고도 변화, 다운스테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로봇이 넘어집니다. 로봇 한 100kg가 넘을 수 있어요. 그게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나를 덮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슬로프 같은 경우, 위로 가는 거, 내려가는 거. 위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더 이상 동력이 안 되면 줄줄줄 흘러내릴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의지가 제어가 안 되면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은 굉장히 무겁고 위에 뭐가 탑재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고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또 매니플레이터까지 탑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주행 표면의 불균일성을 없애도록 작업장을 사실은 그렇게 제어를 합니다. 네, 로봇이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또 하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산업 현장이 아닌 일반 서비스, 어떤 퍼블릭한 에어리어에서 쓸 때는 그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아니더라도 모바일 로봇에 대해서는 저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는 좀 커다란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네,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안전 기능이 무력화, 뮤팅이라는 게 있죠. 안전 기능을 내가 끌 수 있어요. 보통 모바일 로봇은 레이저 스캐너를 달아서 사람을 감지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정지를 하고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내가 수동으로 뭘 할 때나 얘가 좁은 데를 통과하거나 할 때 아니면 도킹을 하거나 할 때는 그것들을 일정한 거리가 들어오면 내가 끄도록 설계를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필요해요. 그랬을 때 뮤팅을 끌 수가 있는데 뮤팅을 끄는 기능이 있죠. 근데 이 뮤팅이 사실 의도하지 않으면 내가 자동으로 돌아다니는데 뮤팅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디텍을 못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모드 전환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해놨는데 나는 수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려놨고. 근데 로봇이 자동으로 도는 거죠. 그러면 수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옆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을 뭔가 다치게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고려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원을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국제 표준에서 그럼 로봇의 안전 기능이 무엇이 필요하냐를 도출을 해내서 표준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앞부분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산업용 로봇의 이제 안전 기능들은 1028-1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시간상. 어쨌든 이런 것들은 ISO 13849-1이라는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능 안전, PLT랑 카테고리 3를 만족하라 라고 1028-1에 되어 있죠. 그리고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는 안전 기능이 아까 두 가지 표준이 있었어요. ISO 3691-4하고 ISO 13482. 여기 모바일 로봇에 대한 안전 기능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쪽이긴 하지만. 그래서 두 개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안전 기능들이 나와요. 별다른 건 없고 모바일 로봇이니까 어떤 제동하는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파킹 브레이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이제 픽업하고 드랍하는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포지션 컨트롤. 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위해서든 물건을 내려놓고 어떤 상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위치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네, 당연히 이제 컬리전 어보이던스, 위험한 물건들과 충돌 회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PL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네, PLD도 있고요, 또는 C도 있고요, B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파트랑 매니퓰레이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각각 모바일과 매니퓰레이터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능들은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정리가 되면서 어떤 것들은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게 모바일과 매니퓰레이터가 통합됐을 때 생기는 새로운 하자드, 위험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새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모바일 로봇에서 이건 산업용에서 이제 쓰이는 요구사항인데요. 그 ISO 3691-4에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모바일 로봇이라고 보시죠. 이게 진행 방향이고요. 뒤에 이제 트레일러를 붙였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이 있을 겁니다. 얘가 운행하는 공간. 그랬을 때 이게 뭔가가 이제 연속적인 벽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연속적인 벽과 로봇과의 간격, 그렇죠?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간격이 있고 또 왼쪽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간격이 있고 진행 방향으로. 자,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첫 번째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으면 얘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되겠죠. 뭔가 그런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1이나 C2는 로봇을 기준으로 좌, 우측 어느 쪽이라도
어느 쪽이라도 어떤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갈 때, 요것 같은 경우는, 요쪽이 C1, C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3는 내 진행 방향으로 앞에 물체와의 거리입니다. C3. C1, C2, C3는 이해하셨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평탄할 때는 여기서부터 재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 여기서부터 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재고, 뭐 이런 게 이제 표준에 나와 있고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것에 따라서 속도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바일 파티에. 산업용에서 쓰실 때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C1, C2죠. 지금 C1, C2, C3예요. C1 한쪽 간격이 50cm 이상이고 다른 쪽 간격도 50cm 이상이고 앞에 사람이나 물체와의 간격도 50cm 이상. 이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위험할 일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을 감지하는 어떤 수단, 그러니까 레이저 스캐너를 달아서 내가 사람을 디텍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켜져 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녀라. 모바일 로봇. 전격 속도로 다닐 수 있다예요. 근데 이걸 퍼스널 디텍션, 그러니까 사람을 감지하는 그 기능을 끄면 0.3m/s로 굉장히 낮춰야 사람이 얘들을 피해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클리어런스 한번 볼까요? 또 하나, 요걸 볼까요? 한쪽 간격은 50cm 이상이고요. 한쪽 간격은 10cm 미만이에요. 네. 한쪽은 충분한데 한쪽은 되게 좁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앞에 물체와도 50cm 미만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사람을 디텍하는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0.7m/s 이상으로 속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아주 좁을 경우, 로봇을 제외한 양 통로까지의 거리가 10cm 미만 양쪽 다, 앞에 또 물체랑도 50cm 미만으로 있으면 0.3m/s로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그래서 기존에 지금 모바일 로봇들 서비스용이나 이런 것, 기존에 산업용으로 쓰는 것조차도 이런 기준은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겠죠. 이 기능들은 다 안전 기능이고요. PLD를 만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에 통합된 어떤 연동 측면의 안전 요구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매니퓰레이터랑 모바일 로봇이 서로 뭔가 싱크를 맞춰서 뭔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글쎄요, 모바일 로봇 쪽에서는 자기의 동작 상태, 내가 동작하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 긴급 어떤 정지 상태인지 보호 정지 상태인지, 내가 지금 도킹하고 있는지, 뭐 에러가 난 상황인지, 이런 것들, 매니퓰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들을 보내줘야 뭔가 서로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안전 요구사항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모바일 로봇이 이동을 할 때는 매니퓰레이터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안전하기 위해서는. 단, 안전 위치로 이동해서 정지한 후에 모바일 로봇이 이동해야 된다라고 좀 그런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안전 위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팔을 뻗은 상태에서 모바일 플랫폼의 어떤 크기보다 벗어나게 이렇게 가면 모바일 플랫폼 얘는 자기 크기를 가지고 이 세이프 필드를 계산해서 갈 거고 쓰고 정지하고 뭔가 속도를 제어할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 몰라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뭔가 안전 위치로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로봇이 어떤 보호 정지 이런 안전 기능에 의해서 보호 정지가 됐을 때는 매니퓰레이터가 안전 위치로 이동해서 정지를 하고 일단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요. 모바일 로봇이 어떤 도킹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매니퓰레이터가 안전 위치로 이동하고 정지한 후에 도킹이 시작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니퓰레이터 쪽인데요. 매니퓰레이터가 작동할 때는 모바일 로봇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매니퓰레이터가
마찬가지로 보호 정지 시에는 모바일 로봇이 정지가 유지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라이트 커튼이라든지 뭐 모르겠어요. 뭐 레이저 스캐너를 별도에 달아서 내가 스페이스를 보호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그쪽 방호 장치로부터 액티브 신호, 즉 뭔가가 지금 다가온다 라는 신호가 입력되면 모바일과 매니플레이터는 모두 정지해야 된다. 비상 정지 시는 당연히 모두 정지해야 되고 어느 한쪽에서 에러 시에는 모두 정지해라. 이 정도 안전 요구 사항이 이 통합 연동 기능 측면에서 좀 도출이 될 건데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분석한 거고요. 현재 국제적인 기준은 일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시장에 이제 매니팩처러 분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본 거고요. 본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죠. 일단은 요 내용들은 PLD를 설계하는 컨셉, 세이프티 펑션에 대해서 PLD를 설계하는 컨셉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머전시 스탑은 자 PLD 카테고리 3를 만족해야 되죠. 근데 이제 PLD 관점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카테고리 3 이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중화라는 거는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어느 이중화를 하고 어느 한쪽에서 안전기능 뭔가 동작을 멈춰 라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나는 시스템을 안전한 상태로 보내버리겠다 라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머전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접점이 2개인 거를 이렇게 써야 되고요. 각각 로직패를 통해서 릴레이 마그네틱 컨택터를 제어를 하게 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스탠스틸 모니터링 예를 들면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모터가 이렇게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달리겠죠. 구동부들이 얘들이 일시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다 보면 그때 얘가 의도하지 않게 움직이냐 안 하느냐 이걸 쳐다보는 거거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조인트 모터의 속도를 각각 받아오고 각각 뭐 속도 체크를 해서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발생하면 모터 전원을 꺼버리자. 뭐 이러한 컨셉들이 필요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어떤 모터의 주로 속도는 엔코더를에서 받아오죠. 엔코더가 이중화돼야 된다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우리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MCU도 별도의 것을 쓰거나 아니면 또 더 이상의 어떤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야 되고 모터 전원 제어하는 뭐 릴레이 마그네틱 컨택터 제어 파트도 이중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일단 뭐 모바일 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컬리전 디텍션이 있는데 보통 세이프 필드를 이렇게 뭐 예제에서는 2개만 했는데 3개, 4개라도 할 수 있죠. 네,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레이저 스캐너가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면 속도를 얼마큼 줄이고 이쪽에 들어오면 아예 멈춘다. 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이 속도 방향으로 갈 때는 이 거리가 좀 더 마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안전 설계가 돼야 되죠. 지금 뭐 시크사에서 데이터를 그림을 갖고 온 건데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라이다라고 하면 라이다로부터 속도 방향 정보를 각각 별도의 것을 독립적으로 받아와서 별도 처리하고 모터 전원을 뭔가 컨트롤하는 어떤 컨셉들이 설계가 필요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터 쪽 제어기가 안전 관련된 SRPCS가 아니고 이거는 비안전 계통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 쪽에서는 속도에 대한 커맨드만 이쪽에 주고 모터로부터 엔코더 신호만 이렇게 받아와서 뭔가 제어하는 루프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크로스 체크가 얘들이 돼야 돼요. 서로 잘 돌고 있는지를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데 크로스 체크 하다가 통신 불가. 한쪽이 컨트롤러가 뭔가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줘야 되는데 뭔가 통신이 불가하다. 타임아웃 같은 거 체크해서 그런 게 발생하면 이 시스템 지금 불안전하니까 멈추자라는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뭐 내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컨트롤러의 정상 상태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컨트롤러 내부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를 들면 MCU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그 안에는 각종 페리페럴들이 많이 있죠. 롬, 램, 그리고 코어,
네, 여러 가지 뭐 클럭도 중요한 요소고요. 걔들을 모니터링하는 내부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세이프티 MCU들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이제 비스트라고 표현하죠. 빌트인 셀프 테스트 기능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적절히 물건 제품 선정할 때 고려하고 그것들을 우리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설계 반영을 하는 게 기능 안전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서로 어떤 센서에서 로직에서 액추에이터 쪽으로 나가는 이제 시그널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타임스탬프 찍어서 의도치 않은 반복 데이터 순서 오류, 데이터 지연 등을 내가 체크해야 되고요. CRC 같은 거로 데이터 커럽션이 발생하면 알아야 되고 카운터가 있어서 의도치 않은 반복 데이터나 데이터 순서 오류, 데이터 상실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QL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건 얘기하면 참 길어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저희 같은 인증기관들은 이제 피해를 평가해야 되죠. 지금 설계된 내용, 에비던스들 보고 설계 내용들, 시험 내용들을 보고 뭘 보느냐를 이제 뭘 보느냐에 대한 건데요. 일단 MTTFD 고장률 관련된 거,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 그리고 이게 진짜 카테고리 3 구조 또는 카테고리 2 구조가 맞느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 등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MTTFD는 고장률인데요. 네, 뭐 로우, 미디움, 하이가 이렇게 있죠. 고장이 30년에서 100년까지는 우리가 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제어 시스템의 고장률을. 이건 소프트웨어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하드웨어만 해당합니다. 하드웨어인데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요. 인풋, 로직, 아웃풋에 해당하는 모든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ISO 13849-1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표준에 보면 테이블 C.3에 제너럴 퍼포스용, 그러니까 다이오드 파워 세미컨덕터, IC류들은 뭐 이런 용도, 이런 어떤 다이오드들이면 MTTF는 요렇다. 이것들은 맞는 게 있으면 이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는, 네, SN2900 같은 어떤 기본 고장률을 계산하는 어떤 신뢰성 데이터북이 있어요. 그로부터 캐패시터, 뭐 인덕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계산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고장률을 산출할 수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요 한 채널에 대해서 컴포넌트를 쭉 나열하고 그것들에 대한 MTTF를 쭉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썸하면 전체 고장률이 나오게 되고 그게 하이냐, 로우냐, 미디움이냐 이제 판정이 되겠죠. 그런 데이터로 판정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이그노스 커버리지는 뭐냐면 탐지된 전체 위험한 고장률 분의 탐지된 위험한 고장률이에요. 즉 탐지는 누가 하죠? 고장을? 내가 설계한 안전 기능들이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즉 내가 설계한 안전 기능의 어떤 효율성,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건 퍼센트인데요. 당연히 퍼센트겠죠. 위험한 고장률이 100개인데 내가 100개를 다 잡을 수 있어. 그럼 100%고요. 90개만 잡을 수 있어요. 90%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우, 미디움, 하이로 역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cyclic test stimulus by dynamic change of the input signal. 그러니까 인풋 시그널의 동적 변화를 통해서 cyclic test를 해서 얘가 나한테 신호를 주는 센서가 살아있는지 정상인지를 체크를 해라, 주기적으로. 그럼 얘가 고장나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람 띄우고 정지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90%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이제 예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PLC인데요. 네, 나한테 어떤 머신이 이렇게 있을 때 머신의 어떤 머신이 주는 입력값을 내가 받아서 뭔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데 얘가 센서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할 때 얘가 주기적으로 이런 펄스를 주는 거죠. 주도로 설계를 하면 나는 그 펄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얘를 믿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페일러가 났죠. 그럼 알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센서에 대한 입력에 대한 다이그노스틱 커버리지, 진단 범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게 아까 몇 %였죠? 요거죠. 요거 90%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설계에 대해서 내가 한 설계에 대해서 안전 기능, 어떤 폴트 디텍션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설계했으면 그것에 대한 진단 범위를 우리가 증명을 숫자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요구를 하고요. 보통 카테고리 3 구조는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중화 구조인 게 맞느냐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PLD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카테고리 3로 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라고 제가 판단했으면 카테고리 3가 이 두 개죠. 두 개인데 다이거니스 커버리지는 계산해보니까 미디움이에요. 그리고 NTTF 고장률을 계산해보니까 미디움이에요. 그럼 PLD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네 안전기능은 PLD가 맞습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V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A부터 D까지, PLA부터 D까지는 이런 베이직 메저가 필요하고요. 에디셔널 메저는 C, D에 필요하고, 만약에 PLE라고 내가 판정이 되면, 할당이 되면, IC 61508의 클라우즈 3, 61508-3의 클라우즈 3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이건 가장 위험한 거에 쓰이는 안전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을 가야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쪽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개발 산출물들 그리고 다양한 설계, 분석, 검증 거기에 수반되는 또 어떤 지원, 서포트 액티비티들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돼서 좀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예, 시간, 예, 마지막인데요. 일단, 모바일 매니플레이트 기능 안전 요구사항은 일단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제어 시스템에 요구되는 안전 기능을 식별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표준의 안전 기능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 달성을 위해서 MTTFD, 고장률, DC, 에버리지, 다이그노스 커버리지 에버리지인데요. 진단 범위, 그리고 카테고리 3냐 2냐에 따른 것들 판정하는 것, 소프트웨어, 그리고 커먼 커스 페일러들, 그리고 어떤 시스테매틱 페일러들, 뭐 어떤 세이프티 펑션을 내가 설계했으면 또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기능 검증. 이런 것들이 적절히 돼야, 네, 돼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어떤 시장에 나갔을 때 인증이라든지 이런데 문제없이 쓸 수 있다라고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건한 선임이라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체된 관계로 제도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요구사항에 관련해서는 앞선 발표자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일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유니버셜 로봇이 설립이 되어서 UR5가 등장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1018-1과 2가 순차적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로봇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 14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관련해서 국내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4월쯤에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23조가 개정이 되면서 사업용 로봇이 펜스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3조가 개정이 되면서 사업용 로봇은 기존에 원래 사업용 로봇은 1.8m 높이의 펜스를 사방으로 두르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펜스를 사방으로 두르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명시가 있었고요. 그 명시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국제표준에 따라서 1018-1과 2를 만족하면은 쓸 수 있다고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1018-2 인증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국내에서 시행하는 데가 없었고요. 뭐 TUV나 DMVGL, 뭐 SGS 이런 데서 해외 인증 기관에서 1018-2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산업계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아니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1018-2 그 표준에 기반한 협동로봇 작업자 안전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인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시범 인증으로 1호 인증이 진행되었고 2019년도에 14호 인증까지가 완료되었고 지금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41호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현재까지는 47호까지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관련해서 그 안전 인증 관련해서 조금 더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업주가 로봇을 사용해서 뭔가 활동을 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노동부에서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위기관인 그 노동부 밑에 그 기타 산하기관으로 안전관리공단에서 실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경찰이나 뭐 우리 일반적인 그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그런 법으로 봤을 때 고용노동부가 판사나 뭐 검찰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안전보건공단이 경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리고 위험기기류에 관련해서 그 안전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험기기류 둘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기업에서는 로봇을 도입해서 뭔가 물건을 생산을 할 때 그 효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택타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을 좀 무시하고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유는 커지지만 작업자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장을 하고자 노동부에서 많은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안전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안전 검사를 할 때 이제 펜스 없이 사용하는 로봇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 이전에 협동 운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를 되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업용 로봇을 가지고 사람과 그 같은 공간에서 뭔가 협업을 할 때, 협동 운전을 할 때 그 조건 중에서 하나가 이제 협동로봇 작업자 안전인증 1021-2고요. 그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 로봇산업진흥원이고 저희가 이제 협동로봇 작업자 안전인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랑 그 다음에 안전인증이랑 지금 조금 다른 거고요. 그리고 협동로봇 작업자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안전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안전검사를 받을 때 만약에 내가 펜스를 치지 않은 사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그걸 가지고 안전검사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도랑 19년도는 저희만 이 협동로봇 작업자 안전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 상반기부터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도 협동로봇 작업자 안전인증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223조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용 로봇 내에 협동 로봇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분리된 별도의 로봇이 아니고 사업용 로봇의 한 가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을 펜스 없이 사용할 때
223조에 따라서 안전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원래는 223조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요 안전 필요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있었는데, 개정된 후에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 기준이 그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펜스를 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기준을 1018-1, 2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1018-1은 로봇 제조사가 직접 받고 있고요. 1018-2는 국내에서는 저희랑 그다음에 로봇 사용자협회가 협동 로봇 작업자 안전 인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랑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은 매니플레이터랑 티칭 펜던트랑 제어기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1018-1로 해서 제조사가 다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국내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한 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동 로봇 플러스에서 뭐 엔드 이펙터라든지 주변 설비, 그다음에 작업자의 그 안전 조치 뭐 매뉴얼이라든지 안전 교육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1018-2 그 협동 로봇 작업자 안전 인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 오므론에서 발표를 하실 때 그 15066의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협동 로봇을 요즘에는 이제 그 모바일 로봇에 얹어가지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용으로 이제 이동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고정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게 제조 현장에서 공장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서비스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15066 기준에 협동 로봇의 안전 조치를 어떻게 했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나뉘게 되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정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일단 이 4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적격 감시 정지로 하게 되었을 때는 센서류 등을 이용해서 가상의 펜스를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펜스에 음영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펜스가 감지 안 되고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심사의 주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드 가이딩 모드에서는 로봇을 직접 사람이 만지고 이제 중력 보상 모드로 되어 있는 로봇을 사람이 직접 만지고 그거를 사람이 외력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모드인데, 그렇게 사용했을 때 로봇의 최대 속도가 그 250ms 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이펙터를 조작할 때 오동작으로 인해서 짚고 있던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가적인 위험 상황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 및 위치 감시는 안전적격 감시 정지랑 유사하게 사람이 로봇으로 얼마만큼 접근하는지를 거리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거에 따라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그 안전적격 감시 정지랑 유사하게 음영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가 적정하게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 힘 제한 모드에서는 사람과 로봇의 충돌을 허용하는 모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충돌량이 그 적절한 수준으로 충격이 가해지는지, 그리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신체 부위와 로봇의 위치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이동형으로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 4가지 모드에다가 그 로봇의 이동성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현재로 규제 사항으로 그 이동 모바일 로봇과 그 다음에 그 매니플레이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정부 과제로 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서는 지금 아직 그 활발하게 뭐 저희 인증을 통해서 서비스 영역에 뭐 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기존의 제조 현장에서는 그 로봇과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거든요.
작업자거든요. 근데 그 작업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미리 알 수가 있고 그 범위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서비스 영역에 가고 나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작자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서비스를 받는 일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치킨 튀기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 같은 경우에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일반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반인한테 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이런 걸 범위를 특정 지을 수 없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이 없긴 한데 일단은 요 4가지 모드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시행하는 걸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앞에 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고요. 관련된 표준으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1028-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TS15066, 그 다음에 13849-1 기능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표준이 그 저희 협동 로봇 작업자 안전 인증과 관련이 있고요. 13849-1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협동 로봇이 그 제조사가 판매할 때 1018-1과 13849-1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18-1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할 때도 1018-1 유무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849-1은 의무적인 건 아닌데 그 펑셔널 세이프티, 그러니까 로봇 자체의 펑셔널 세이프티의 PL 등급을 이 13849-1을 받으면서 인증을 받는 로봇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에 UR 그냥 3, 5, 10 모델이 있고 그 이후에 UR3E, UR3 5E, UR5E, UR10E 이런 버전이 있는데 뒤에 E 붙은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그 버전이 이제 13849-1을 그 캣3 PLD의 수준으로 올려서 받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서 그 1018-2 관련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캣3 PLD를 사실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안전적격 감시 정지로 그 캣3 PLD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외부 센서랑 그 다음에 로봇이랑 예를 들어서 2개 연결을 해서 외부 센서가 어떤 사람의 접근을 감지하고 정지 신호를 로봇한테 날렸을 때 그러면 그 센서가 캣3 PLD가 되어야 되고요. 그 신호를 받아서 정지하는 모듈 기능이 캣3 PLD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핸드 가이딩 모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파워 엔포스 리밋 모드 이런 모드를 사용할 때는 그 외부 센서의 그 감시 어떤 기능보다 로봇 자체의 감지 기능을 이용해서 그 로봇을 정지하거나 뭔가 속도를 줄이거나 그런 기능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 자체의 펑셔널 세이프티도 안전 기능에 포함되기 때문에 13849-1 통해서 저희가 그런 요소들이 잘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안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협동로봇 작업자 안전 인증 들어가시면 저희 작업자 안전 인증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인증 적합 현황 보시면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인증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긴 한데 아직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올해 47호까지 인증되어 있던 사항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인증 현황을 여기서 추후에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그 SI 업체나 로봇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을 결정을 해서 설치 완료하기까지의 그냥 단계를 나타낸 건데요. 기존에는 도입 검토를 해서 기본 설계, 그래서 SI 업체들을 불러들여서 요런 걸 할 텐데 너희 그 설계안 가져와 이렇게 해서 그걸 보시고 견적을 그 SI 업체가 낸 걸 보고 그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선택이 되고 나면은 그 업체가 상세 설계를 하고
이후에 그 상세 설계가 문제 없을 때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검토하고 그 후에 보통 이제 인증 관련된 행위를 하시고 인증이 끝나면은 이제 운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업용 로봇을 설치해서 사용할 때의 프로세스인데요. 저희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좀 하실 때는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협동 로봇은 어떤 안전 조치를 처음부터 선택을 하셨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그 조치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관련된 문서도 달라야 되고 인증받을 때 또 하셔야 되는 행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똑같이 진행을 하시더라도 안전 요구 사항과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뒤에 인증받으실 때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고생을 조금 덜 하십니다. 네. 이것도 앞전에 설명드렸던 저희 내용이랑 같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금 지나가서 그 안전 인증을 진행하다 보면은 유럽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국내에는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 나라들은 법적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더 큰 개념의 법적인 시스템들이 자주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기업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서 이제 허락은 쉽게 해주고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게 처벌하는 그런 방식의 법률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 관련해서 좀 미흡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명령 통제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처음부터 제재를 굉장히 많이 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처벌이 조금 약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좌측편이 안전 인식 부분이고요. 우측편이 안전 관련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안전 인식이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전 기술력이 높은 그런 그래프인데요. 저희 인증 기관들은 안전 인식은 굉장히 조금 높은데 안전 기술력은 뭐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봇 제조사들은 안전 인식은 안전 인지 기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최고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요처는 안전 기술력은 조금 넓게 되게 떨어지는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전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I는 안전 인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 기술력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인증 제도를 통해서 수요처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게 저희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국내에는 뭐 하나, 두산, 뭐 유로메카, 레인보우, 뭐 현대, LG, 삼성, 뭐 푸른기술 이런 데서 로봇을 지금 이미 제조해서 판매하고 계시거나 이제 곧 출시를 하실 예정이고요. 국외로는 뭐 유니버셜 로봇과 TM이 국내에서 제일 판매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쿠카, 뭐 야스카와 뭐 등등의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저희 뭐 인증 사항이고요. 저희 심사를 하다 보면은 부적합 사례들이 이제 많이 누적이 되어서 빈도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크게 많이 문제 생긴 게 위험 충돌성, 실제로 부딪힐 위험성들이 제일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과를 하셔서 저희 심사할 때 부적합 사례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해서 부적합 많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서류 미비, 뭐 인식 표시, 작업 잘려서 뭐 펜던트 위치 등등 이런 순으로 받으십니다. 이건 좀 옛날 자료인데요. 작업자 안전 인증이 초기에 시작됐을 때 뭐 거의 좀 미비하다가 점점점 더 많이 받는 추세고요. 방호 장치 관련해서는 앞전에 다른 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인증 신청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그 서류 주신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 과정에 있어서 뭔가 서류가 미비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다시 연락드려서
개선 조치를 조금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서류 문제가 없으면은 저희가 현장 심사를 기업과 의논해서 날짜를 잡고 방문을 드려서 실제 현장을 심사를 합니다. 현장 심사할 때는 실제로 워킹되고 있는, 동작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작업자도 포함되어서 실제로 작업 교육이 잘 되었는지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그 안내를 드리고 기업과 논의를 해서 부적합 사항을 픽스한 다음에 그 부적합 개선 조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 조치 요청을 드린 후에 개선 조치가 충분히 완료되고 나면은 저희가 현장 심사를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진이나 다른 서류로 해서 저희가 그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인증서 발급하고 나오게 되면은 2년간 이 인증은 유효하고요. 2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인증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협동로봇 사용 매뉴얼, 협동운전 위험성 평가 보고서 등등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공장 등록증, 뭐 로봇 사용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이미 구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로봇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여서 별로 힘든 게 없으실 텐데 실제로 작성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드신 게 협동운전 위험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협동운전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예전에는 PSR 공정 보고서라고 해서 좀 내용이 더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6월에 개정을 해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줄였고요. 그래도 아직 이거 작성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내용을 보면은 위험성 평가 대상 및 구성에 대한 그 작성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구성으로 그 공정이 어떤 내용으로 공정이 구성되어 있는지랑 그 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팀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평가 활동이나 이력들에 대해서 작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평가 대상 공정 현황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공정이 어떤 내용으로 실제로 하드웨어나 그런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정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작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위험성 판정 기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해 발생의 빈도, 그다음에 심각성, 그리고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으로 이렇게 4개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다른 데서 기존의 자료를 많이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위험성 평가 결과 부분인데요. 그 공정을 설계하시는 단계부터 이 활동을 사실 하시면 제일 좋으신데 공정을 설계하시고 나서 이 공정이 돌아갔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를 미리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시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그 위험 상황이 어떤 잠재적 결과를 가지고 어떤 위험성 추정을 가져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 판단하셨던 것 중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했다. 위험한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위험이 얼마만큼 줄어서 우리는 허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정 다 꾸미시고 하드웨어 다 꾸미시고 그 다음에 시험 운전하시고 나서 이걸 작성하시려고 하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위험 자체가 감소 조치를 하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이 활동을 계속 하시면은 설계 초안이 개선이 되어서 설계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구성도 그 원래는 원래대로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개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활동을 계속 하는 거를 사실 1018-2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심사 단계는 저희 이제 2인 이상 구성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워킹되는 거를 요구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 부적합 보고서를 바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요. 2년 후에 다시 저희한테
재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재심사 관련해서는 그 공정의 위험성 관련해서 뭔가 변동이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 심사까지 다시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변동이 없으시면은 서면으로 그걸 증빙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공정별로 아까 그 15066의 4가지 공정 중에서 안전전격 감시 정지랑 속도 및 위치 감시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작성을 한 건데, 동영상 혹시 플레이 될까요? 요거는, 네, 돌아가네요. 그 안전전격 감시 정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로봇이 활동하는 이렇게 위험 영역이 있을 때, 그걸 감시할 수 있는 라이트 커튼을 이렇게 두고요. 그 물리적으로 사람이 접근했을 때 이 라이트 커튼이 사람의 접근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호를 줘서 로봇이 정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전전격 감시 정지를 해제할 때도 자동으로 해제되면은 저희 이제 1028-2 표준에 위반되게 되고, 그 별도의 장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인지해서 위험이 감소된 걸 확인하고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속도 및 위치 감시고요. 그 레이저 스캐너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영역을 지정해서 사람이 접근해왔을 때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영역을 갔을 때 로봇을 정지하는 그런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안전인증을 시작을 한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이 안전인증이 좀 확산되고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산하는 단계였고요. 2021년도에는 좀 정립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걸로 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2018년도부터 요 작업장 안전인증이 계속 시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안전관리공단에서 조금 이 인증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작업장 안전인증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 형식으로 이 작업장 안전인증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이고요. 아직 픽스된 게 아니어서 진행 상황을 좀 내년에 더 지켜봐야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8월 달에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협동운전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으로 그 문서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산업용 로봇의 협동운전과 그리고 그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가이드북도 배포를 PDF 파일로 해드릴 수 있고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로써 저희 산업용 로봇 시스템 안전 세미나는 모두 끝이 났고요. 방금 마지막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들으신 협동 로봇 인증 제도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5시까지 저희 로보월드도 참관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그 목걸이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5시까지니까 모두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